유럽 기술의 도입과 그 한계. 현대는 1971년 9월에 애플도의 중개로 영국의 스코트리스고 덴마크의 오덴세와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는 스코트리스고에서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VLCC에 대한 설계 도면을 구입했으며 스코트리스고 산하의 조선소에서 기술 인력에 대한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오덴세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현대가 오덴세 기술자들을 채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덴세 기술이사였던 스코를 현대중공업의 초대 사장으로 영입했으며 그가 데리고 온 기술자들은 생산부에 배속되어 공정계획, 성각, 의장 등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현대가 스코트리스고의 설계도를 가지고 오덴세 기술자들의 현장 지도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현대는 1972년 3월부터 8월까지 대졸 출신 기술 인력 60명을 2차로 나누어 3개월씩 스코트리스고의 킹스톤 조선소에 파견했습니다. 스코트리스고는 현대가 수주한 것과 동일한 사양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연수생들이 조선의 기본 개념과 26만 톤급 VLCC의 내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코트리스고의 기술 연수에 참여했던 황성혁은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고했습니다. 그 조선소에서는 이미 26만 톤급 VLCC 건조가 상당한 공정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소와 배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는 바짝 마른 해면이 물기를 빨아들이듯 보는 것, 듣는 것 모두를 흡수했다. 저녁이 되면 보고서를 썼다. 먹지를 넣어 2장의 사본을 만들고 원본을 울산의 조선소로 보냈다.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었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날 본 것, 배운 것 모두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썼고 관련 자료와 스케치들을 덧붙였다. 그 보고서들은 작업 착수 준비를 하고 있던 조선소의 각 부서가 요긴하게 사용하였다. 당연히 보고서에 대한 조선소의 반응도 진지했다. 보고서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이 많았다. 그에 따라 보고서는 때로는 상당한 두께가 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울산의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 준비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나 스코트리스고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상당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스코트리스고는 당시에 대형선 건조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도크 건조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선대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선대 건조 방식에서는 경사진 활주로 위에서 강판 한 장 한 장을 조립하여 선박의 몸통을 완성한 후 선체를 바다에 진수시켜 의장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선체를 진수하는 것이 난제로 떠올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크 건조 방식이 고안되었습니다. 도크는 육상을 파서 수문을 만든 시설로 원래는 선박 수리하려 사용되었지만 용접 기술이 발전하고 블록 건조 공법이 적용됨으로써 선박 건조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크 건조 방식에서는 선체를 몇 등분으로 분할한 블록을 육상에서 완성한 후 기중기를 이용해 도크에 올리고 용접으로 결합함으로써 선체를 완성했습니다. 현대가 조선산업에 진출했던 시기에 유럽에서는 선대 건조 방식과 도크 건조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고 일본에서는 도크 건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선대 건조 방식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이 기본 설계만 가지고 축적된 경험에 입각하여 선박을 제작했던 반면 도크 건조 방식의 경우에는 현장 작업을 세분화, 단순화, 표준화하여 설계도에 반영하는 생산 설계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1960년대에 들어와 일본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한 이유도 도크 건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생산 설계 기술을 축적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수출용 VLCC의 건조를 목표로 했던 현대는 세계 조선 산업의 추세에 따라 도크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울산제설소가 70만 톤급의 대형 도크 2개를 건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상 현대가 오덴세 기술자들을 추가적으로 채용한 이유도 오덴세가 도크 건조 방식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덴세 기술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를 수행한다 해도 스코트리스고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현대가 VLCC를 건조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의 기술지사를 맡고 있었던 백충기는 다음과 같이 해고했습니다. 우리가 미화 70만 달러 인가 주고 사온 설계도는
선치에 관한 조선 설계도가 전부이며 공작 도등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했다. 대우의 조선 산업 진출. 현대는 생산 설계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현대는 집요하게 일본의 조선업계들과 협상을 벌였으며 결국 1972년 12월에 가와사키 중공업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 가와사키 중공업은 자사의 주력 선박인 23만 톤급 유조선에 대한 설계도를 현대에 제공하면서 생산 설계의 보충을 담당하기 위한 기술자들을 현대에 파견했으며 현대기술진은 가와사키 중공업의 최신식 조선소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3년 4월에 현대는 가와사키 중공업의 알선으로 가와사키 기성과 저펜 라인으로부터 초대형 유조선 VLCC 2척씩을 추가로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의 해운 회사들에게 현대가 건조하는 선박의 품질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대가 가와사키의 설계도를 가지고 가와사키 기술진의 지도를 통해 선박을 건조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대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선박 판매 및 대리권 계약을 맺었는데 가와사키는 현대의 선박 수주를 대신하는 대가로 선박 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중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와 가와사키는 1973년 4월 20일에 그동안의 각종 계약을 기본협정서라는 형태로 정리하여 확정했습니다. 현대는 1972년 12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기술직 41명, 기능직 50명 등 총 97명을 가와사키 중공업에 파견하여 생산 설계를 전면적으로 학습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현대 연수생들이 주로 훈련을 받은 곳은 1997년에 가동에 들어간 사카데이 조선소로 세계적인 최신식 설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기술연수는 정기 파견 교육 7회와 특별 파견 2회를 합쳐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정기 파견 교육의 경우에는 10여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의 기술 연수가 이루어졌고 특별 파견의 경우에는 현대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2명 정도의 인원이 파견되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춘 기사는 스코트리스고에서의 연수가 우리가 건조할 선박의 윤곽이나 조선소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개념을 초보자에게 심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후일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추가 연수한 것이 우리 기술진의 생산관리 기법 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1972년 12월부터 2년 동안 성각 2명, 의장 1명, 전장 1명으로 구성된 부장급 혹은 과장급 기술자들을 현대에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26만 톤급 유조선과 23만 톤급의 유조선의 생산 설계에 대한 기술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파견 기술자들과는 별도로 단기간 출장의 형태로 파견되는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에는 현대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현대조선 어드바이스 팀이 조직되었는데 그 인원이 13명에 달했습니다. 가와사키 현대는 기술협력 창구로서 연락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와 가와사키가 서로 인력을 교류하면서 두 회사의 기술진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기술 문서상에 드러나지 않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기 위해 거의 매주 주말마다 성대한 회식을 열었는데 때로는 연예인들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을 받을 경우 본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지만 기술 이전이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소위 속인적 기술 이전 방식에서는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의 기술 습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삼성의 조선산업 진출. 1973년에 울산 조선소 현장에는 영국 스코트리스고의 기술, 덴마크 오덴세의 기술, 그리고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기술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생산부는 스코트리스고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오덴세에서 초빙한 기술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었고 설계부의 경우에는 현대기술진이 책임을 지는 가운데 가와사키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생산부는 유럽식, 설계부는 일본식이었습니다. 세계의 각 조선소는 저마다 고유한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의 작성 방법, 강제 절단 방법, 블록의 분할 방법, 자재 보관 방법이 모두 달랐고 심지어 설계도면에 표시하는 수치 단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현대 파견된 오덴세 기술진과 가와사키 기술진은
모두 자신들의 익숙한 생산 방식을 고집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두 진영의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가 다국적 기술을 조합하여 초대형 조선 VLCC를 건조하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1호선과 2호선이 건조되기까지 104가지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도면과 통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람에 무수한 오차가 생겼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60%가 넘는 자재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용접공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을 적당히 땜질하기도 했으며 선박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품을 빠뜨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생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현대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국적 기술 간의 갈등과 대립은 가와사키 중공업의 알선으로 VLCC 4척의 수주가 결정된 1973년 4월 이후에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당시에 오덴세 기술진과 현대 경영진은 3 내지 6호선을 1 내지 2호선과 동일한 26만 톤급으로 건조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숙한 후발 조선소의 입장에서 어렵게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살려나간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와사키 중공업 입장에서는 26만 톤급의 사양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와사키 중공업은 일본의 해운 회사들에게 자사와 사실상 동일한 선박을 건조한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가와사키는 자사가 수행 중이던 23만 톤급 VLCC의 건조 과정을 현대가 따라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도 가와사키의 조달처에서 동일하게 주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와사키 행보에 대해 현대와 오덴세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대는 가와사키의 조달처에 의존하게 되면 조달품의 단가가 부당하게 고가로 청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현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국내 조달이 가능한 기자재는 최대한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덴세 기술진은 3 내지 6호선이 23만 톤급으로 결정되면 현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스코 사장이 3 내지 6호선의 블록 분할 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대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3 내지 6호선은 가와사키의 23만 톤 설계도로 건조하되 오덴세와 현대 입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생산 공정을 구성하는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의 체번에서는 오덴세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으며, 기자재의 경우에는 현대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국내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197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은 어선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선이 9,148톤으로 76.2%, 컨테이너선이 2,000톤으로 16.7%, 유조선을 포함한 탱커가 180톤으로 1.5%를 기록했습니다. 1973년에 대동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인 비너스호를 건조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조선 산업의 부침과 합리화. 현대중공업이 추구한 것은 유럽과 일본이 보유한 기술의 장점만을 최대한 받아들여 자사에 적합한 건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 현장의 주도권이 어느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현대는 가와사키가 기술 협력은 물론 선박 판매 대리에 관한 협력을 빌미로 울산조선소의 경영에까지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울산조선소가 가와사키에 종속되어 하청조선소로 전락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셈입니다. 현대 이런 태도는 울산조선소에 파견된 가와사키 기술진에게도 포착되었습니다. 1973년 6월에 가와사키 기술진은 본사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선박 수주 계획, 정상 계획 등 조선소의 경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가와사키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는다. 가와사키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어드바이스, 지도만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현대의 가와사키에 대한 견해는 1973년 9월에 수주한 초대형 조선 VLCC 7호부터 15선의 모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7호에서 15선은 홍콩의 해운회사인 월드와이드 쉬핑과 홍콩을 거점으로 한 해운계의 그물인 CY-퉁이 두 척씩 발주한 것이었습니다. 현대는 7호부터 15선의 기본 모델을 3호에서 6호선에 적용한 가와사키의 23만 톤급이 아닌
1호선과 2호선에 적용한 스코트리스고의 26만 톤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선체는 스코트리스고의 26만 톤급 도면을 기초로 하고 기관실은 가와사키의 23만 톤급의 플랜트를 탑재하며 의장은 스코트리스고식과 가와사키식을 혼합한 형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와사키는 스코트리스고의 26만 톤급 설계도면이 오래전에 작성되어 전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박을 발주한 월드와이드 쉬핑도 가와사키 모델로 건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선주회사가 가와사키식을 요구한 것은 현대가 수주협상 때 들고 나갔던 사양서가 가와사키의 23만 톤급 유조선 사양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스코트리스고의 26만 톤급을 선체의 기본 모델로 삼는 혼합식을 밀어붙였습니다. 7호부터 15선에 대한 현대중공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가와사키에 대해서는 기관실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했고 월드와이드 shipping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 고집할 경우 계약을 취소해도 좋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결국 7호부터 10호선에는 현대 특유의 조합식 모델이 적용되었는데 한국 조선산업 역사에 관한 전문가인 배승만 박사는 이를 현대중공업형 유조선 모델로 칭했습니다. 이후에도 현대는 자사의 특유한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현대는 1974년 3월에 저펜 라인으로부터 두 척의 VLCC를 수주하면서 11호선과 12호선에도 7 내지 15선과 동일한 20만 톤급의 모델로 건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현대는 다양한 선박의 기술적 사양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건조 기술을 정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와사키를 비롯한 외국 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VLCC를 건조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현대의 생산 기술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의 1인당 선박 생산 능력은 1973년에 0.33톤을 기록했지만 1974년에 0.98톤을 거쳐 1976년에는 1.4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생산성이 4배 이상 향상되었던 것입니다. 선박 검사 합격률로 대표되는 기술 숙련도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1973년에는 현대의 선박 검사 합격률이 38.1%에 불과하여 3분의 2가량을 다시 작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4년에는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1976년에는 84.1%로 향상되어 선진국의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76년에는 스코 사장을 포함한 오덴세 기술자들이 울산 조선소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며 1978년에는 가와사키와의 기술 협력도 종결되었습니다.